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계절이 이제 여름으로 바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이제 18도가 넘어가면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여름은 작년에 이제 38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올해는 뭐 39도도 기록을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콜린 캠벨 박사님의 이제 당신이 병드는 이유 이제 3부 그래서 은밀한 권력과 권력자들이라는 얘기하면서 이제 13부 시스템의 이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책을 마무리 지을 건데 216페이지에 보게 되면 내가 비판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가 자신의 주장이 진심으로 옳다고 믿고 있다. 많은 목장주들, 목장농부들, 액상과당 제조업자들은 자신들이 배고픔에 허덕이는 세계에 고품질 열량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대다수의 과학자가 영양과 건강에 대한 큰 그림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일반인만큼이나 이해가 부족하다. 많은 기자가 단편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원론적 연구를 보도하면서 마치 포괄적인 진실인 양 포장한다. 그리고 정부 관료들은 개인적으로는 식물식의 유익함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혀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에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인간이 망가지고 악랄하다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 몸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현재 건강관리 시스템의 목표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다. 그러나 말이 아니라 실천을 봐야 실제 목표를 알 수 있다. 실천을 보고 있자면 현재 건강관리 시스템의 목표는 건강이 아니다. 공익을 희생해 얻게 되는 일부 기업들의 이윤이 목표다. 그렇다. 이윤은 현재 건강관리 시스템의 핵심 목표이고 이것이 모든 것을 왜곡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강관리 시스템이란 의사, 간호사, 병원, 약물, 수술장비 이상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말한다. 농업정책부터 학교 급식 프로그램, 환경오염, 법률, 영양교육, 연구주제에 대한 우선순위, 안전벨트 강화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런 건강관리 시스템이 상상할 수도 없이 복잡하고 일일이 관리하고 조정하기 어렵게 들릴지도 모른다.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다. 그러나 더 나은 공공의 건강이 최우선 목표인 이상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상상해보자. 그런 시스템 안에서는 모든 요소와 정책들이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건강의 질을 향상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이제 뭐 어떤 식품들의 천연이라는 단어들을 쓰는데 그거 원재료가 천연이 1%만 들어가면 천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거든요. 99%는 뭐 화학적인 거라도 관계없고 뭐 공산품이라도 관계없습니다. 뭐 1%만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 들어가면 천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얘기한다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220페이지에 정보순환의 목표가 건강이 아니라 이윤일 때 모든 것은 왜곡된다. 과학은 건강이 아니라 이윤에 기여할 환원론적 연구만 수행한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해야 또 연구비가 또 기업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연구들의 편협한 결과물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해결책으로 제시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영양소가 결핍된 가공식품들이 건강한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없듯이 지혜가 결핍된 가공 정보는 현명하고 배려 있고 효과적인 사회정책으로 대사될 수 없다. 현실에서는 편협한 근거들은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홍보된다. 여기에는 두 주요 청중이 있는데 하나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기업 광고에 의존하는 언론이고 다른 하나는 이 근거들이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정부 및 민간 싱크탱크 담당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근거를 받아 사용하는 과정에는 기업의 심각한 조정이 있다. 이거는 단순히 미국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기업에서 광고 출연을 안 해주면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편협한 근거들을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에 사용하고요. 정부가 이를 표준관리법으로 승인하도록 로비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라벨이 붙은 시술과 약물은 의사와 병원에는 강요가 된다.
따르지 않을 경우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무비판적인 언론에 자신들의 제품 판매에 도움되는 근거만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그리고 기업들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광고에서 이 근거들을 더욱 왜곡시킨다. 몇몇 장점은 과장하고 주요 부작용들은 작게 인쇄하거나 빠르게 중얼거리듯 지나간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우리에게 약, 시술, 기능성 식품, 영양제, 비싼 운동화 깔창, 병에 든 다이어트 식품 등 더 많은 것을 쉽게 팔 수 있게 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시스템 안에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 좀 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소비자이고 이윤만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을 의심할 나위 없이 구입함으로써 이 총체적 혼란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셔야 됩니다. 뭐를 하나 구입을 하시더라도 정말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광고가 다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유산균 광고였는데 살아서 장까지 간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광고가 사라진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장까지 살아 안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대 광고로 광고가 정지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사실은. 일회성, 그리고 또 어느 유명한 기업의 CEO 분께서 하신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기업들이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안 한답니다. 한 5억 정도 투자해서 제품 만들어서 그냥 그걸 시장에서 한탕주의로 돈을 벌고 나면 또 다른 거를 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지식을 채워 나가는 거죠. 우리 건강관리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개별 요소들의 이기적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건강보다 이윤이 목적인 시스템에 의해 어떤 이기적인 행동들은 보상받고 어떤 이기적 행동들은 처벌받는 것이 문제다. 이런 문제는 정부와 결탁해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기업들이 시장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그 로비가 미국만큼 합법화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원론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른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이런 각각의 새로운 문제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일부 기업에는 새로운 이윤 창출에 기여가 된다. 또한 환원론적 해결 방법은 총체론적인 해결 방법보다 상품화하기 더 쉽다. 사실 그렇죠. 공장에서 당근, 진짜 자연을 쓰는 당근을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근에 카로틴을 강조해서 카로틴만 만들어내기는 정말 너무 쉽다라는 얘기죠. 환원론적인 해결 방법들은 매우 제한된 영역의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총체적인 해결 방법보다 훨씬 더 쉽게 마법적인 것처럼 보인다. 심근경색이 걱정인가? 그럼 하루에 오메가3 지방산 캡슐 2개를 복용하라. 몇 초도 걸리지 않고 아주 쉽다. 당뇨병에 걸렸는가? 디지털 타이머가 달린 인슐린 펌프가 있다. 이걸 장착하고 있으면 인슐린 용량이나 주사 시간을 고민할 필요도, 식단을 개선할 필요도 없다. 비만인가? 식욕 억제 쉐이크를 마시거나 과식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위를 묶는 수술을 하면 된다. 마법적 해결 방법은 원인보다는 증상 조절에 초점을 맞춘다. 증상을 쉽고 빠르게 억제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원인은 교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결국은 증상만 억제하다 보면 반드시 그 증상이 또 나타납니다. 생활 습관, 특히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연식물식은 변화하려는 사람의 노력과 책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습관 및 기술을 받아들일 열린 자세도 필요하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현대인의 서두르는 생활 습관, 광고에 기반한 경제체제 모두 임시병통이지만 효과 빠른 환원론적 해결 방법을 팔기 쉽게 만든다. 이런 환원론적 해결 방법들은 부가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창출해 기업들의 추가 이윤도 창출한다. 소비자가 봉이죠, 사실은. 227페이지에 은밀한 권력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은밀한 권력이 작동하는 예로 왜 수백만 미국 어린이들이 학교 급식 시간에 물이 아닌 우유를 마시는지 살펴보자. 낙농산업은 이를 통해 두 가지 거대한 이득을 얻는다. 막대한 금전적 이득과 우유의 근거 없는 건강 이로움에 대한 조기 교육이다. 낙농산업은 무장한 감시인을 보내 학교 관리자가 우유를 구매하고 학생들이 우유를 마시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주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낙농산업은 지난 60년 동안 엄청난 돈으로 로비해 정부가 유제품을 건강한 식단의 주춧돌 중 하나라고 선전하게 만들었다.
현재 학교 관리자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의 유제품을 4대 기초식품금이라고 철저히 교육받는다. 참 답답하죠. 낙농산업은 정책기관에 행사하는 은밀한 영향력 외에도 소위 우유의 건강 이득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려고 매년 수백만 달러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 우유 광고는 공익 광고가 아니라 상업 광고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대부분 우유가 건강에 좋다고 받아들인다. 매우 성공적인 우유 마셨어 캠페인은 인기 있는 유명인들이 광고 모델이 되어 우유를 마시면 날씬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섹시하게 된다는 인상을 젊은이들에게 심는다. 우유는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음식 중에 하나죠.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유는 건강식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낙농산업은 학술 활동을 후원함으로써 우유가 건강에 좋다는 기정사실에서 시작한 연구가 우유의 이로움을 증명했다고 발표하게 만든다. 주류 언론은 광고의 지원을 받은 만큼 우유와 유제품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무수한 연구를 손쉽게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의혹을 제기한다.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 또한 광고를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낙농업계의 은밀한 압력을 더욱 피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학교 관리자들은 엄청난 양의 우유를 사야 할 모든 이유를 갖게 된다. 게다가 정부 보조금이 있으니 돈이 들지도 않고 연방정부가 우유를 기본 음료로 지정했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서류 작업만 하면 된다. 건강교육과 광고 덕분에 학생과 부모 모두 우유를 원한다. 낙농산업은 그냥 우유를 팔기만 하면 된다. 이 권력은 마치 단백질은 동물성 식품에만 있다는 듯이 채식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당신은 단백질을 어디서 얻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이 권력은 우리들이 식생활을 개선하기보다는 의료산업에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침습적인 의료시설에 동의하게 만든다.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최선의 선택을 회피하는 모습 뒤에는 은밀한 권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 동영상 앞쪽에 가면은 그 영국 여자 의사인데 유방암이 걸렸다가 개선됐다가 다시 또 재발해서 또 뭐 수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계속 재발돼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쫓아 들어갔죠. 쫓아 들어가서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과 뭐 또 공부를 해서 찾아가 들어갔더니 우유가 원인이더라. 그래서 여자라면 우유를 끊어라라는 책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유제품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면 저도 좀 그렇긴 하지만 건강식품은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만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이 끝나고요. 14장 산업의 착지와 통제 그래갖고 231페이지에 의료, 제약, 영양제 산업은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그들의 이윤의 재앙이라는 사실을 오래전에 알아차렸다. 그들은 자연식물식의 효과에 대한 증거들을 인정하기보다 무시하고 흠집을 내므로써 더 많은 돈을 번다. 그리고 건강도모와 질병 치유를 앞세운 비영리 단체들은 이런 기업의 편승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래서 230페이지 이제 의료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의사는 환자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최신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진료를 하는 숙련된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환원론적 접근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무언가 가장 잘하는 여느 집단과 마찬가지로 의사들도 자신의 기술이나 도구보다 더 치료 효과가 좋을 수 있는 다른 선택들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이게 참 슬픈 얘기죠, 사실은. 일부 의사들은 기존 의학에 의문을 갖고 총체론적인 치유 방법을 궁금해하는 환자들을 야단치거나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데 자신의 우월한 권력을 이용한다. 그 결과 아무리 용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환자들이라도 대개 약과 수술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느낀다. 암과 심장질환은 의사 앞에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많은 의사가 환자들에게 겁을 주며 복종하도록 권한을 남용한다. 의사들은 삶과 죽음이 열쇠를 쥐고 있는 이단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세속세계의 성직자와 같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환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치료 과정은 의료산업과 그 파트너인 제약산업의 최대의 이윤을 선사한다. 제가 이제 어제 요 며칠 이제 요통이 좀 있어갖고 이제 그리고 교통사고 때문에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저를 했던 의사 선생님이 쉬는 날이라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이 했는데 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소염제를 먹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제가 앞에도 아마 풀어드렸던 것 같아요. 좋은 의사는 소염제를 처방하지 않는다라는 책도 풀어드렸던 것 같은데, 소염 진통제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거든요.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만성 통증은 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요통이 생긴 건데, 그걸 가지고 소염제를 먹어야 되고 아니면 주사 치료를 받자고 하는데 그건 다 진통제 종류거든요. 그게 과연 내 허리를 안 아프게 해주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236페이지에 이게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앞에 쭉 얘기가 나오는 것 중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죠. 지금 치료받지 않으면 다음에 올 땐 너무 늦을 겁니다. 의학 지식이 우월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러한 압력은 생존을 간절히 바라지만 의학 정보가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에게 일방적인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환자가 의사의 권고를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게 만든다. 암 환자들은 자신의 암 전문의를 자신의 회복을 결정할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라고 의도적으로 믿고 싶어 한다. 그런데 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환자는 아파서 갔는데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다시 봅시다라는 거. 그때도 그러면 당장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치 혈압으로 따지면 140에 139에 여기까지는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고 140대가 되면은 이제 경계라서 약을 반환씩 합시다 얘기하듯이 몸이 아프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직 괜찮다고 몇 개월 뒤에 다시 오라는 얘기는 그냥 아파서 오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왜 암 환자들처럼 지금 치료받지 않으면 늦습니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래 아프세요 그럼 지금 치료합시다라고 얘기를 못 해주는 겁니까? 과잉 진료가 돼서 그런 거니까, 아니면 정말 논리적인 모순이 넘쳐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39페이지에 의료 산업의 구조는 선량하고 배려심 있는 의사들이 산업에 이기적이고 이윤추구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시스템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이념적 압력뿐만 아니라 돈의 은밀한 권력에 의한 압력도 받는다. 어떤 경우에는 의사 면허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거대 제약회사는 하나의 산업이고 그들은 주주들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제약회사는 주주들에게 이윤을 돌려줄 의무를 지게 된다. 좋다, 그럴 수 있다. 모든 회사가 이윤 회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가? 거대 제약회사들은 사람들을 더 오래 살게 하고 고통을 줄이는 약을 팔아서 돈을 번다.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그들의 수익성을 축하해야만 한다. 그 돈이 다시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기존의 약을 향상시킬 연구개발에 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거대 제약회사는 이러한 경영학의 기초에서 벗어나 있다. 그들은 우리가 약값을 지불하기도 전에 그들의 연구비를 지불하도록 교묘하고 영악한 방법을 쓰고 있다. 사실 연구비는 추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어떤 연구가 어떤 신약 제품으로 발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초 연구는 정부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국립과학원과 다른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연구 기금의 84%는 공적 기금과 공익재단에서 지원된다. 이건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기보다는 카피약을 많이 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독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비용 추정치를 고려할 때 거대 제약회사는 거대한 사기를 치고 있다. 그들은 신약 개발비를 부풀리고 임상실험에 필요한 비용도 12배가량 부풀리고 임상시험 기간 및 신약 승인 기간도 부풀린다. 게다가 지출한 경비의 이자율을 높게 잡고 각종 조세 감면 혜택도 빠뜨린다. 243페이지에 제약업계 사업 모델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건강한 사람은 약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들은 비타민, 미네랄, 허브는 먹지만 치료제는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이 아직 심장질환, 뇌졸중, 암,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탕처럼 줄 수 있는 예방용 약 개발에 착수했다. 그렇죠? 제약회사는 환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병원하고 제약회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픈 사람이 많아야 돈을 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2008년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30년 동안 영양제는 전통적인 알파벳 비타민과 미네랄에서부터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지방산 및 다양한 자연식품, 농축물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의 건강 효능에 대한 거의 모든 주장은 근시안적 소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 뭐 좀 생각을 하시고 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요거 251페이지 이제 미국 암협회는 간단한 해결책, 즉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는 화학물질들을 찾고 있다.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연의 수단들을 무시한 합성 물질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 목적만 본다면 미국 암협회는 유방암 의식 향상 캠페인을 지원하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제약회사의 광고부와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이 회사가 몇 가지 유방암 치료제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생명공학회사 암젠의 사장인 고든 바인더는 미국 암협회 이사에 참여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암젠뿐만 아니라 1년에 1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미국 암협회의 엑스칼리버 기부자 목록에는 대형 제약회사인 브리스톨 마이어, 스퀴브,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머크, 노바티스, 생명공학 회사인 젠넨텍 등이 있다. 결국 이들이 왜 그거를 그렇게 해줄까요? 다 뭐 그런 커넥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57페이지에 다발성 경화증과 식품에 대한 아주 인상적인 근거들이 있다. 우유 섭취가 많을수록 다발성 경화증 발병률이 증가한다. 다발성 경화증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3부가 끝나고 4부 최종 고민들, 그래서 이제 15장이 시작되는데 스스로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뭐냐면 결국은 내가 현명해져야 되는 거죠. 각자 소비자 개인들이 현명해져야 되는 거고, 개개인이 현명해지시고, 뭐를 선택하실 때도 정말 근거에 의거해서 그냥 뭐 광고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또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